지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잘못되기는 싫다고요. 여기 이탈리아인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요.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하지만 이 여성은 한국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이사벨라 로시 씨의 사연입니다. 와, 정말 긴 비행이었어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사벨라 로시라고 합니다. 저는 31살이고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다른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저희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항상 아시아를 여행하고 싶어 했지만 막상 오니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언어, 음식, 관습 등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어요.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 좌석에 갇혀 지내다 보니 지쳤어요. 하지만 아직 잠은 오지 않아요. 9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서울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죠. 로마보다 더 큰 도시잖아요.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도로는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에는 화려한 간판과 광고판이 있는 거대한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곳곳에 한글도 보이고 여기저기서 영어도 보였어요. 택시 기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K-팝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노래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택시기사가 말해주었어요. 나중에 찾아봐야겠지만 정말 인기 있는 K-팝 그룹인 것 같았어요. 작은 가게와 포장마차 앞을 지나는데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수상한 어묵이 들어간 수프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저것들까지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30분 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해 보이는 호텔에 영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직원이 있었어요. 정말 안심이 되네요.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고층 빌딩과 오피스타워, 아파트가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한 산과 남산타워가 살짝 보이네요. 도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거대하죠. 서울은 예술과 기술의 주요 중심지인 만큼 이번 컨퍼런스는 저에게 큰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비행기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계신 어머니와 페이스타임을 하며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도착했어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도착한 것을 기뻐하시면서도 제가 충분히 먹고 있는지 5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저희는 제 계획과 언제 다시 집에 전화할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탐험할 시간입니다. 저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 번화한 거리를 찾았어요. 소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등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긴 비행을 마치고 나니 뭔가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는 밀라노 피자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정통은 아니지만 피자를 좋아하는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종업원이 영어로 주문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금방 맛있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으며 시원한 라거를 마시게 되었어요. 이제 좀 익숙하네요. 저는 계산을 하고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네온사인과 길거리 음식 냄새로 빛나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완전히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한편으론 반갑기도 했죠.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아늑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정말 순식간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디자인 컨퍼런스 첫날을 위해 멋진 옷을 차려 입었어요. 그곳에서 여행 준비를 도와준 현지 그래픽 디자이너인 친구 민호를 만나기로 했죠. 민호와는 몇 년 전 밀라노의 미대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미호는 졸업 후 서울로 돌아갔지만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컨퍼런스 센터로 향했어요. 민호가 밖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그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지구 반대편에서의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첫 번째 컨퍼런스 행사 시간이 되었어요. 영감을 주는 프레젠테이션과 전시, 워크숍으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일본, 태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모든 재능에 둘러싸여 저는 활력이 넘쳤죠. 그날 밤 민호는 저를 데리고 정통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갔어요. 식당은 시끄럽고 북적거렸고 한국인들이 함께 먹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테이블에서 육즙이 가득한 갈비를 구워 먹었어요. 달콤한 양념과 채소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요. 또 저도 김치를 먹어봤는데 시큼하고 발효된 맛이었지만 금세 입맛에 맞았답니다. 민호는 틈틈이 농담도 하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아직 문화적 배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냥 가이드북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 컨퍼런스는 제가 매우 기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객들로부터 해외에서의 응급 상황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곳의 병원이 현대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과연 영어를 할 줄 아는 의사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위험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행사로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남은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자유일에는 민호는 저와 함께 서울의 유적지를 둘러보았죠. 저희는 거대한 왕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돌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셀카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죠. 그런 다음 수백 년 전에 전통 가옥이 있는 북촌 한옥 마을을 걸었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는 오르막길에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팥이 들어간 팥빙수를 먹으며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발달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곧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러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 눈을 뜨게 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민호와의 마지막 밤을 즐기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시간이었죠. 다음에는 어묵을 먹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아시아 모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여행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한국의 에너지와 문화가 그리울 것 같지만 저는 곧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이번 컨퍼런스는 아티스트이자 여행자로서 제 세계관을 넓혀주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행사가 거의 끝났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폐막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행기 여행으로 인한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면서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퍼져나갔어요. 아야, 이상하네. 저는 잠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끔찍한 찌르는 듯한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헐떡였죠. 몇몇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걸까요? 마지막 발표자가 연단에 서 있었지만 제가 이 고통으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는 배경으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바쁜 한 주를 보내느라 피곤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왠지 제 몸에 내부 경보가 필사적으로 울리는 것 같아 더 힘들어졌습니다. 순서가 끝나고 저는 민호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저희는 카페에 들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죠. 고통은 끝없이 계속되었어요. 민호도 도와주고 싶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 둘 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다른 동료에게 침착하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으며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그의 팔로 제 옆구리를 보호하며 비틀거리며 컨퍼런스 센터를 빠져나왔어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교통체증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언어 장벽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민호는 이런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줄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낯선 곳에 대한 걱정들이 먹구름처럼 다가왔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서 기계와 직원, 의료용 한국어에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것이 더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젊은 의사가 아픈 곳을 누르며 저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찔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맹장염이 있는 것 같아. 민호가 통역해 주었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싶대. 맹장염? 맹장에 염증이 생겨서 맹장을 제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수술은 정말 하기 싫어요. 어제 먹은 불고기를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그들은 먼저 CT 스캔을 위해 저를 휠체어에 태워보냈습니다. 저는 첨단 영상 장비에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 모든 낯선 절차들이 빠른 한국어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민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민호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라고 말해 주어서 저는 침착하게 검사에 임할 수 있었죠. 고통스러운 1시간 끝에 저에게는 급성 충수염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당장 응급 충수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신중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번도 꿰맨 적도 없는데 제 배를 열어야 한다니요? 의사는 숙련되고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겁이 났습니다. 마취 중에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제 몸이 여기 있는 약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그가 말합니다. 깨어나면 바로 여기 있을게 걱정 마.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실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머리 위로 깜박이는 형광등을 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얼굴에 씌우기 전에 제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숨을 쉬세요. 이사벨라.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면서 그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제가 깨어난 곳은 민호가 침대 옆에 앉아있는 병실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저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어요. 외과의가 찾아와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맹장을 제거한 후 착출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맹장을 보여주었어요. 으악!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도 당연하죠. 그녀는 휴식과 항생제를 복용하면 몇 주 안에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휴,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호는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저를 확인하는 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물과 부드러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죠. 간호사들의 훌륭한 보살핌 덕분에 벌써부터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민호는 고양이 밥을 주러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마지못해 말했어요. 어차피 방문객은 하룻밤 묵을 수 없으니 저는 가서 좀 쉬라고 했죠. 민호가 나간 후 간호사가 샤워를 하고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움직이기 위해 복도를 조금 걷게 도와주었죠. 저는 수술로 인해 몸이 많이 지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한 것이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간호사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려면 호출 버튼을 누르라고 말해주었죠. 정말 사려 깊은 서비스였어요. 방 밖에서 기계음이 울리고 수다를 떨었지만 몇 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낮잠을 자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검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고 저는 예정대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은 그들의 기술, 인내심, 연민으로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죠. 이번 여행 전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한 것이 죄책감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야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데리러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분간 간호사 노릇 좀 해볼까? 민호가 장난스레 말했어요. 다시 일어서는 동안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다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심한 음식이지만 제 연약한 위장에 딱 맞는 죽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쾌유를 축하했죠. 저는 여전히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어 민호는 보드게임, TV 프로그램, 웹서핑과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지루한 마음에 패션 디자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힐링을 하면서 다시 창의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죠. 곧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에 빠져들고 저 자신과 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어요. 민호가 제 어깨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정을 잃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가 말했어요. 예술 창작은 제 안팎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어느새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새로운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해서 슬프지만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민호는 곧 이탈리아를 방문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다음에는 좀 덜 극적인 상황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호는 출국을 위해 저를 공항에 내려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이곳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건강상의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했고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녕, 한국.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만나고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맹장 수술로 인해 여전히 몸도 아프고 지쳐 있었어요.
계속 졸다가 난기류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반복하며 드디어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어깨 너머로 가볍게 들어 올리고 터미널을 빠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출구 옆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벨라,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제 수술에 대해 걱정스러운 질문을 수없이 던졌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훌륭했고 저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안심시켜 드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로씨, 라며 제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안절부절못하셨죠. 그래도 이제 제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는 파스타, 티라미수, 젤라토 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요키를 데우는 동안 저에게 침대에서 쉬라고 하셨어요. 제 공간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 주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침대에서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고객과 화상 통화를 하고 에너지가 생기면 동네를 잠깐 산책했죠. 밀라노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붐비는 것 같아요. 서울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 산의 풍경이 그립기도 했지만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영상 채팅을 하며 제 회복 소식을 전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맹장도 이탈리아로 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고 농담을 던졌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불고기, 패션 컨퍼런스, 하이킹을 회상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과 추억을 이야기하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이탈리아 의사와의 검진은 잘 끝났어요. 의사는 제가 제대로 회복하고 있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저는 공원에서 가벼운 요가를 하고 있어요. 통증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좋아요.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옷 쇼핑을 하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댄스 클럽을 찾습니다. 제 에너지는 이제 거의 100%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어 장벽에 대한 불안감, 신체적 수술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죠. 전 세계 어디든 훌륭한 병원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한국을 다녀온 후 제 관점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의 가능성과 취약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죠. 특히 익숙한 곳에서 훨씬 벗어난 곳에 가는 것 말이죠. 저는 이 깨달음을 긍정적이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해외 의료 준비에 관한 정보 책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표지는 제가 서울 병원 침대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사진을 넣었죠. 내부 내용은 다음과 같은 팁을 담고 있었어요. 여행지의 의료 서비스 옵션을 미리 조사하기. 보험카드, 처방전 및 기타 건강 기록을 휴대하기. 현지 언어로 기본적인 의학 용어 배우기. 집에서 약품, 구급용품, 편의용품을 가져가기. 대사관 연락처 및 위치 파악하기. 시각적으로도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아이콘, 사진, 위로가 되는 인용문도 추가했어요. 팸플릿을 완성하고 나니 스스로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여행자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단계는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행 블로거 친구들에게 디지털 사본을 보내 그들의 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카페와 공항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 부를 인쇄했어요. 저를 잘 치료해준 서울의 병원의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년에도 세상에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계속 찾아볼 생각입니다. 상업적인 일과는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행자로서 모든 사람의 고통과 고민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다른 컨퍼런스에서 연설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을 뿐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저는 이를 떨쳐버리기로 했어요. 해외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숨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안개가 자욱한 서울의 산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의 새로운 모험을 향해. 저는 한국에서 느낀 친절과 지혜를 바탕으로 예술을 통해 모든 세계 시민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작아졌지만 동시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마음을 유지한다면 더 많은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 유출이 되고 전 세계로 퍼지자마자 이 여성은 한국 때문에 망했다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때문에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 장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제가 한국 기업은 후진적이고 혁신적이지 않다는 광범위한 일반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20세기에 갇힌 꼰대들의 모임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장황하게 늘어놓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거기서 뭐든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에서 거만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첸 씨는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유출된 영상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이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제는 제 경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얼마나 편견과 무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수천 개의 분노의 찬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역시 제가 그들의 국가와 비즈니스 문화를 묘사한 것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는 그 발언을 했던 회사 전체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모든 직원들에게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 간 차이와 위험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이 필요했죠. 하지만 저는 대본에서 크게 벗어나 개인적인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 독선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제 발언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제 부주의의 결과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의 바이럴 영상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죠. 첸 씨와 홍보팀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라고 저는 방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는 대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설적인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첸 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인식이 현실이나 전체 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편견과 오해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 비디오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개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의 말투가 서툴렀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을 감지한 첸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봐요. 이 일로 당신을 잃기에는 당신의 업무가 너무 중요해요. 저희는 이 폭풍을 함께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요. 저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에 휩싸여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는 그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과하거나 제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의 고집스러운 방어는 제 신념에 거대한 도전을 주는 어려운 길로 저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대중의 시야에서 물러났고 저를 향한 분노의 댓글이 계속 쏟아져도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뒤에서 회사는 점점 커지는 스캔들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첸 씨는 분노한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회사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도 그는 주요 공동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요구가 있었는데 바로 스캔들 이전에 합의한 대로 제가 직접 나서서 저희가 약속한 프로젝트를 주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첸 씨가 귀국 후 처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폭발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와 먼저 상의도 없이 저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들의 문화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저를 그곳에 보내는 건 홍보에 재앙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특별히 요청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그만두면 그 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온 저희 회사의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좋든 싫든 다음 주 초에 서울로 떠나세요. 저는 멍한 침묵 속에 앉아 그가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제가 방금 공개적으로 모욕한 나라에 가서 저를 증오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몇 달 동안 협력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멍한 상태로 첸 씨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둘까도 잠시 생각했지만 그것은 경력 자살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기술 분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며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 한 건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제 경력을 살릴 기회를 얻으려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화해 여행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상이 시사하는 바와 달리 한국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제가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평소 사적으로 경멸했던 비즈니스 문화와 사회를 가진 나라를 달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분개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여성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기술 업계의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스러웠으며 겨우 동영상 하나 때문에 제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었죠. 마지못해 짐을 싸고 서울로 향하는 브리핑북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적대감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편하고 논쟁적인, 미묘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보복으로 가득 찬 여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제 얼굴에 대고 말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모든 협업이 저에게 존중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생각은 두려움만큼이나 분노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는 것이 결국 제 자신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한국 여행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한국을 방문해 문화를 탐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스캔들 발언이 퍼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저는 논란의 먹구름 속에 도착한 상황이었죠. 저는 관광 대신 저희 회사와 한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 간의 일련에 주목할 만한 공동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회사 측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에 대한 반응을 고려할 때 상사가 저를 대신해 한 약속이라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장을 통보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다들 정신 나갔어요? 저는 제 상사인 첸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번 여행은 불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첸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약속을 어기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좋든 싫든 사흘 후에 서울로 떠나세요. 저는 그 사흘을 안개 속에서 보내며 화해 임무를 강요당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마지못해 짐을 꾸리고 있을 때에는 도착했을 때 긴장을 풀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 시간 동안 연습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스캔들을 무마해야 한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제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비판이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확신했어요. 성난 온라인 폭도들을 달래기 위해 제 신념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실제 기업 문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업적으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깟 영상 하나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절대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고집스럽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적대감으로 가득한 험난한 여정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저에게 무언의 조롱을 퍼부으며 긴장된 업무 파트너십을 통해 교묘한 보복을 분명히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에게 문화적 존중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제 핵심 의견을 바꾸지는 못했죠.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우울함에서 깨어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던 한국 대기업의 대표 권준호 씨가 활짝 웃으며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망설이다가 억지로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에밀리,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번 협업을 이끌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긴 여정에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호텔까지 동행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따뜻한 인사는 제가 예상했던 적대감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의도를 경계하며 저는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된 고급 차량으로 제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준호 씨와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에게 악의를 품지 않은 걸까요?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권준호 씨가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고층 호텔에 저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모호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리셉션 직원마저도 스위트룸 키카드를 건네며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탁 트인 도시 전망과 호화로운 편의시설에 감탄하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5성급 호텔이 아니라 허름한 모텔에 묵게 될 줄 알았거든요. 호스트가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날 아침 회의실로 향하면서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냉랭한 적대감을 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권준호 대표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한국 동료들에게 저를 존경받는 전문가로 소개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개를 받는 내내 멍하니 앉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했어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일정을 검토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매우 존중해주는 태도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의실의 최고 권위자처럼 대하며 끊임없이 저에게 조언과 승인을 구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면서도 저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선입견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미묘한 보복이 드러나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후 몇 주 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는 동안 한국 동료들은 조금의 앙금도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의에서 그들은 제가 제안한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 회식에서는 건배사를 통해 저희 리더십의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원활하며 생산적인 꿈의 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방어적이고 의심스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제 자신을 인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친절함이 제 세계관을 위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문득 그들이 적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제 선입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은 저희 닫힌 마음과 맞닥뜨리게 되었죠. 이 깨달음은 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이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랐죠. 한국인들이 제품 디자인과 기술 사양에 대한 제 제안에 정중하게 반대하면서 프로젝트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은 단계에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느냐고 비난하듯이 반박했어요. 저희 팀의 작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죠.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깨닫고 변명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저는 제 편견에 얽매여 협업을 하려는 사려 깊은 동료들을 비난한 건 아닌지 무감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땅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길고 성과 없는 업무 과정에 지쳐버린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내일 다시 같은 회의실에 모여 의견을 조율해야 했지만 사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문화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너무 확고하게 남아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체 저희 선입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걸까요? 밤늦은 마감일이 다가오자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인식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무지와 편견이 사실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 여행이 한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막한 느낌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제 자신의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려움에 가득 찬 채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에 긴장된 사건 이후 어떻게 프로젝트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폭발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오는데도 제 방어적인 태도가 그동안의 진전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해야 했어요. 저는 회의실 밖에서 망설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팀원들을 마주했습니다. 놀랍게도 권준호 대표는 여느 때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에밀리. 어젯밤에 제가 보낸 제안서 검토하셨어요? 몇 가지만 수정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밝은 태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무뚝뚝하게 거절하고 돌아섰던 터라 기껏해야 어색한 형식적인 대화가 오갈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화를 내거나 분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잘 잤는지 물었습니다. 제안서 수정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더 나은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이 배려했어요. 그들의 인내심과 이해심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디자이너들이 밤새 만든 업데이트된 사양과 프로토타입을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주의 깊게 경청했지만 사용자 경험과 제조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신중한 우려를 제기했죠.
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들의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를 적으로 보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최종 제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섹션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타협에 열려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희는 공유된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을 품고 회의를 떠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했다면 저는 훨씬 더 냉정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즉각적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관대함은 이 문화에 대한 제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사려 깊은 의견 차이가 저를 삐딱하게 만든다면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저에게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더 원활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작은 성공이 있을 때마다 제 방어적인 자세가 완화되었어요. 저는 더 많이 경청하고 덜 반응하기 시작했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놓칠 거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 영상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징후가 사무실 밖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저의 무지한 고정관념을 한탄하는 뉴스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를 조롱하는 풍자 동영상도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오만한 미국인이라는 매우 추악한 서구의 고정관념으로 묘사되었죠. 한국인의 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편견이 더 굳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대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의 비판에 타당성이 있는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프로젝트 마감일은 빠르게 다가왔고 저희는 최종 점검을 위해 열렬히 일했습니다. 출시 전날 권준우 대표는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번 협업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원들은 저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제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원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선입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제 방어적인 태도를 정당화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열린 마음이 제가 쌓아올린 벽과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호텔방의 고독한 공간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제가 편안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주던 모습들. 제 휴일을 축하해주고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문구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저는 제 자신의 불안과 무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내와 이해로만 반응했어요. 그들은 단지 어떤 문화가 더 낫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함께 일하려고 노력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의견 불일치와 차이를 그들의 결점과 저희 결점에 대한 판단으로 왜곡했습니다. 저는 제 가정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친절함조차도 저를 화나게 만들었었죠. 깊은 수치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글로벌 전문 지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행동은 지역적이고 편협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후진적이라고 무시해왔지만 제 편견이 바로 후진적이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몇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나라 사람들, 저 자신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어요. 평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제가 어떻게 이 불편한 자기 의심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 못 이루며 이런저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확고한 신념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뿐만 아니라 내 성격까지 잘못 판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개방적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오랜 신념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뭉클한 기분으로 사옥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한국 팀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업무 세션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멀리서 계획을 세운 끝에 드디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논란이 된 저희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들로부터 조용한 비아냥거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 문화를 후진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니 냉담한 반응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권준호 대표로부터 받은 따뜻한 환영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제가 예상했던 적대감과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었죠.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저를 주시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순간 호기심 어린 시선과 조용한 귓속말이 제 발걸음을 따라다녔어요. 일주일 전부터 한국 신문과 웹사이트에 제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저는 도전적으로 쳐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고개를 높이 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한 짧은 외교적 연설을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들이 저를 공격하기 전에 연설할 기회가 있다고 가정하고 말이죠. 저는 회의실 밖에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자 수근거리는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스무쌍의 눈빛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마침내 권준호 대표가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에밀, 어서 오세요. 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며칠간의 논란 끝에 예상치 못한 그의 따뜻한 인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권준호 대표는 앞으로 나와 회의 테이블의 맨 앞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권준호 사장이 소개를 시작했을 때 저는 새로운 한국 동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분노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류가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옆으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임이 계속되었어요. 그들이 회의적이고 경계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겠다고 나선 저를 보면서 그들이 원망할 권리는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불확실성을 이해했고 심지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권준호 대표는 주제에 충실하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의 리드에 따라 권위 있고 진지하게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손함의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 방법론과 가정을 비판하면서 더 많은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방어적으로 반박하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어야 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양쪽 모두 저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마침내 긴장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권준호 대표가 저희 팀이 개발한 제품 사양에 대한 변경을 섬세하게 제안했을 때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미 완성한 것을 왜 저희가 수정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혁신하는 것보다 저희가 만든 걸 베끼는 게 낫다는 건가요? 그 말이 제 입을 떠나자마자 저는 후회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에 내려앉았어요. 제 편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도발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통스럽게 잠시 멈칫한 후 권준호 대표는 정중하게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입은 상태였죠. 한국 동료들의 회피하는 시선. 제가 보지 않을 때 귓속말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 패턴은 반복되었어요. 표면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그 밑바닥에 끓어오르는 회의감, 좌절감, 분노와 같은 저희의 진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제 편견을 확인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 생각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편견은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합리적이든 아니든 모든 비판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 저희 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분개하며 뱉어내곤 했습니다. 아니면 여자가 여기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한가요? 제 분노가 불러일으킨 표정을 보니 누가 의심의 여지를 잃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로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죠. 매일의 새로운 업무는 예의와 정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지독한 절제 훈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불만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료들이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표출해냈어요. 대부분의 회의가 끝나면 저는 비틀거리며 호텔로 돌아와 분노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부당함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사려 깊은 문화적 통찰력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제 말은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끊임없는 의심과 역경에 직면한 것도 저였죠.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를 원망하는 팀과 함께 일하기 위해 저는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열린 마음에 더 큰 적대감으로 보답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폭발적으로 긴장된 회의가 끝난 후 권준호 대표는 저와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제가 명백한 무례함으로 팀의 결속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렸다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저는 분노에 차서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례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첫날부터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을 받았던 걸 알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강력하게 변호할 준비를 하다가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정한 관찰자가 제 태도가 오만하고 무시하는 태도였다는데 동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편견이 제 인식에 색을 입혀서 저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확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제 발언에 부당하게 반응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비판에도 진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본능에 이끌려 권준호 대표의 솔직한 피드백에 대꾸하지 않았을 만큼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네요.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제가 그들과 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은 저희 모든 신념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확신에는 금이 갔습니다. 좋든 나쁘든 이 어려운 경험은 저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 문화, 이 사람들, 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그들을 가르치러 왔다가 더 큰 교훈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세상과 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길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가 마감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저와 한국 팀원들 사이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았죠. 호텔 방 문을 닫으며 저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화가 다른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마찰이 저를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최근 아무리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해도 최악의 순간에 결국 저의 편견은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처럼 한국인들이 제 설계 사양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점을 지적했을 때처럼요. 저는 곧바로 그들이 스스로 혁신이 부족해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한다고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냉정함을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끝난 뒤였어요. 팀원들의 저에 대한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 저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직접 그 최악의 영상에서의 모습을 똑같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변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오해의 고리를 끊고 진지하게 협력하고 싶었지만 제 완고한 자존심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선입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모든 의견 충돌이 제 핵심 신념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계속되는 내면의 혼란에 지친 저는 점점 더 일찍 퇴근하여 호텔로 퇴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독은 별다른 안도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좌절감은 오히려 끓어오르고 쌓여만 갔죠. 저는 그날의 사소한 일과 도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데 몰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가상의 논리를 만들어 자신을 변호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밀려오는 마감일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초췌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제 프로토타입 디자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합리적인 반대가 제게는 전혀 불합리해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한국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불평하는 이메일을 팀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양쪽 모두를 화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분노를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었거든요. 침대에 쓰러지면서 저는 임박한 업무로 생각을 돌리려고 부질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들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하는가? 그들은 나에게 똑같은 예의를 갖추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들의 우려를 수용해야 하는가? 내가 혀를 깨물어야 하는데 왜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걸까? 언제쯤 제 전문성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원망스러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에 있는 팀원들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쳐다보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깨어있지 않아서 제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아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이 불안한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진한 커피를 마시고는 그동안 피했던 제안서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상대로 오늘 논쟁을 벌였던 난해한 부분들이 지금 보니 더욱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시 읽으며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더 자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심호흡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동안의 고된 수정 작업 끝에 핵심 비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요청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앉아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면서 저는 얼른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의 논쟁적인 회의 전에 최소한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자리에 드는 길에 그동안 무시하고 있던 두꺼운 한국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글은 읽을 수 없는데도 신문을 훑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한국 언론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말 한마디로 인해 지구 반바퀴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분노와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퍼진 지금은 악명 높은 동영상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 무심코 내뱉은 제 편견이 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저를 풍자한 사설 만화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통해 제가 알고 있던 미묘한 사람이 아니라 오만하고 무지한 해외 미국인의 추악한 고정관념으로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잔인한 캐리커처는 분명히 저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 동료들의 작은 친절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챙겨주던 모습. 저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저를 포함하기 위해 영어 문구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들의 거듭된 선의의 노력에 비하면 제 행동은 너무나 소심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불편했지만 과장된 묘사는 제가 피하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제 다문화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제 행동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제 자신에 대해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 편견은 후진적이고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성찰이 제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을 때 저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선입견이 맞았다는 것을 문화 전체가 증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제 선입견이 틀린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어쩌면 제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신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리에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저희 자신에 대한 어려운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이 나라, 이 문화, 이 사람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희 모든 확신은 도착한 이후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질문들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틀렸다면 또 무엇이 틀렸을까요? 내 완고한 신념이 그렇게 완전히 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위선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변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게 될까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 앉아서 이런 질문들이 어지럽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알았죠. 세상을 보는 방식과 제 자신을 보는 방식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완고한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변화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내면의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신념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 자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가 오랫동안 피했던 어려운 진실과 씨름하고 오래된 층을 벗겨내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려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너무 벅차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진실은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연민으로 저는 제 자신의 결점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커튼 사이로 새벽의 첫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 모습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변화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시험하겠지만 저는 힘을 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